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여자이고 저희 아빠는 올해 70대 후반입니다. 요새 들어 인생 참 덧없는 것 같네요. 그렇게 건강하셨던 저희 아빠도 세월엔 장사 없다고 병에 드시고 그동안 열심히 일궈오신 가정도 한순간에 파탄이 났으니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 엄마가 폐암으로 일찍 돌아가셔서 지금까지 아빠는 5살 아래 남동생과 저를 혼자 키워오셨어요. 오랫동안 고물상을 운영해오신 아빠 덕으로 부족함 없이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고물값이 별 볼 일 없다지만 그 옛날엔 고물도 잘만 하면 떼돈 벌었거든요. 물론 그만큼 부지런해야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었고 아빠는 둘째가라면 서럽게 정말 부지런하신 양반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주변에서 아빠에게 중매를 원하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아빠는 혹여나 저희가 눈치 보며 자랄까봐 재혼은 거듭 거절하셨고요.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난 뒤에 좋은 사람 있으면 그때 한번 생각해본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언제나 파이팅이 넘치셨어요. 몸을 많이 쓰는 고물상 일에 육체적으로 고되고 힘드실만 했지만 아빠는 40년간 고물상을 해오시면서 휴가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으실 정도로 건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저희 버팀목이 되어주셨고요. 그런데 그 건강하셨던 육신도 정신도 세월 앞에선 장사가 없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뇌경색으로 친정아빠는 많이 아프셨어요. 또박또박 천천히 말씀드리지 않으면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셨고 이미 뇌 일부가 많이 손상되어 딸 아들 이름도 기억을 못하실 정도로 심각하신 상태셨죠. 3년 전 친구분들하고 오랜만에 단풍 구경을 하시고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모처럼 여행을 가신다기에 잘 생각하셨다고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라 했습니다. 그땐 기분이 무척 좋았어요. 그때까지도 저희 아빤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노인네 말도 안 듣고 여지껏 일만 하다가 드디어 이제 좀 노년에 즐기시려나 보다 했거든요. 벌어놓은 돈도 잔뜩 있구만 돌아가실 때 싸들고 가시려나 했는데 이젠 한시름 놨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여행 가시기 전에 시장 가서 아빠 새 잠바도 사다 드렸어요. 멀리서도 잘 보이는 짱짱한 색깔로요. 용돈도 안 받으시려고 하시는 걸 억지로 20만원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시기로 한 날 저녁에 아빠께 잘 다녀오셨냐고 전화를 했습니다. 아빤 잘 다녀왔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이상하게 그날 말투가 어눌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들을 정도로 웅얼웅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버지께 이것저것 간단하게 더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바로바로 못 하시는 걸 듣고 화들짝 놀라 허겁지겁 남편과 아빠 집으로 쫓아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방문을 열었더니 아빠는 방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평소엔 현관문이 열리면 항상 딸내미냐? 하며 내다보셨는데 들어올 때 아빠 목소리가 들리지 않자 엄청 불안했고요. 그러면서 아빠를 불렀는데 천천히 고개를 돌리시며 말씀하시더니 눈동자도 흐릿하시고 정말 말씀을 어눌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디 편찮으시냐 물었더니 어눌하게 계속 힘이 없다고 힘겨운 듯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깜짝 놀라 바로 119를 불렀습니다. 그 후 아빠는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고요.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단풍놀이 가기 전에도 그렇게 쌩쌩하셨던 분이 그렇게 되고 나니 너무 슬펐습니다. 제 삶의 절반이 갑자기 사라진 기분이었고요. 저는 의사 선생님께 어떤 치료라도 좋으니 제발 예전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울면서 사정사정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지만 이미 뇌 절반에 문제가 생겼고 희박하게나마 치료가 되더라도 평생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될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때 참아왔던 눈물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일만 하다가 이제 좀 여유를 찾으시려고 하는데 뇌경색이 웬 말이냐면서 선생님을 붙잡고 미친 듯이 울어댔습니다. 그리고는 아빠를 병실에 모시고 미처 챙겨오지 못한 짐들을 챙겨오느라 남편과 다시 집으로 가는 길에 차 안에서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엔 이렇게 제가 서럽게 울고 있으면 아빠는 항상 왜 우냐고 아빠한테 다 말해보라고 달래주셨던 게 기억이 나서
또 한참을 울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뇌경색은 망가진 뇌라도 자꾸 사용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라고 하더군요. 한시라도 아빠 곁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여지껏 아빠가 내게 해주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미 저는 치매 온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었거든요. 그랬기에 아빠와 마냥 붙어 있을 순 없었고요. 동생 내외한테 편찮으신 아빠를 부탁하면 분명 또 큰 싸움이 날 게 뻔했어요. 예전에도 혼자 사시는 아빠 밥이라도 좀 챙겨드릴 겸 너랑 합가하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을 때 제 남편이랑 동생이랑 동네 떠나갈 듯 대판 싸운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동생은 지금 누나를 봐도 고생을 사서 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아빠가 나중에 병에 걸려 어떻게 될 줄 아냐며 막말을 해댄 적이 있어요. 요양원 보내면 간단할 걸 병든 부모 모신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긴 절대 안 모신다고 했었거든요. 물론 동생 말대로 치매 어르신 돌보기 힘들죠. 저도 시어머니 돌봐드리면서 죽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치매 걸린 노인네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 그냥 조용히 죽으라고 보내는 거랑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머니 마음이 어떨까 싶어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상황이 이러니 동생 내외한테는 말하기가 꺼려지더군요. 그러던 중에 남편은 그래도 말을 해야 된다고 조선 팔도에 부모를 버리는 아들 새끼가 어디 있냐며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병원 시끄러워질 것 같아 바로 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가? 그래? 그 얘기를 근데 왜 나한테 해? 왜? 또 모시라고 하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모시라는 게 아니라 상황이 이러니 너도 알아야 하지 않겠냐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의논하려고 전화를 한 거라고 차분하게 말했고요. 다음날 저희 부부는 동생 내외랑 만났어요. 남편과 남동생 눈엔 아직까지 냉기가 흐르고 있었고요. 동생을 만나기 전에 모실 수 없다고 하면 어떡하지 하며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뜸 올케가 아버님 저희가 모실게요 이러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대답에 남편과 저는 눈만 껌뻑이고 있었고요. 우리가 모시기로 했어. 그냥 우리가 모실게.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누나. 그래서 저는 괜찮겠냐고 계속 되물었더니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아버지 상황이 너무 심해지면 그땐 진짜 요양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 했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땐 상황 보고 요양원 모셔야지. 가족이 다 지쳐버리면 무슨 소용이야. 최대한 나도 도울게. 고마워 올케. 너무 고마워. 생각지도 못한 동생 내외의 대답에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 그간 서름이 복받쳐 눈물이 쏟아졌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아빠를 동생네로 보내드렸습니다. 아빠가 사시던 집과 창고는 남편이 싹 다 처분해서 아빠 통장에 10원 한 장 건들지 않고 고스란히 넣어드렸고요. 그러던 중 치매인 시어머님을 집에서 돌보면서 계속 아빠 생각이 나더라고요. 밥은 잘 잡수시나 올케를 힘들게는 안 하시나 걱정이 앞섰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요양보호사분이 오시는 날엔 매번 아빠가 좋아하는 반찬 싸가서 동생네로 갔습니다. 아빠 얼굴을 보니 잘 지내시고 잘 드시고 하시는 걸 보고선 안심하고 돌아왔고요. 동생 내외가 쉽지 않았을 텐데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반찬 걱정 말라면서 나중엔 넉넉하게 먹으라고 더 많이 해다 줬습니다. 그렇게 3달이 지나고 그날도 동생 집에 갖다 줄 반찬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동생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혹시 거기 갔어? 하더군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동생 말론 아빠가 밤에 자꾸 잠도 안 주무시고 목류병 환자처럼 돌아다니고 이상한 행동을 해서 하지 말라고 싫은 소리를 몇 마디 했는데 그랬더니 아빠가 말도 없이 집을 나가려 현관문을 서성거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생이 말리자 아빠가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를 막 때렸고 급기야 자기한테 침을 뱉으며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도저히 아빠랑 못 있겠다고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려고 모시고 갔었답니다. 거기서 주차하는 동안 잠깐만 서 있으라고 했더니 아빠가 그새 사라졌다고 말했고요. 정말 환장을 노릇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빠를 요양원에 왜 데려갔냐고 했고요. 그랬더니 전에 아빠가 심각해지면 요양원 보내겠다는 얘기가 기억 안 나냐면서 급기야 성질을 내는 겁니다. 물론 보내드리기로 했었다고.
근데 분명히 내가 상황 보고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말했더니 동생 화는 사그러들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알았으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병원이 어디 병원이고 몇 시에 잃어버렸냐고, 실종 신고부터 하고 주변 수색하면 멀리 가지 못하셨을 거라고 하니 동생이 이러는 겁니다. 뭘 그렇게 자세히 캐물어? 나 의심하는 거야 지금? 동생이 왜 이렇게 화를 내나 싶을 정도로 화를 내서 그땐 어이가 없고 기분이 나쁘고 자시고가 없었어요. 자세히 얘기를 해야 아빠를 찾을 거 아니야 했더니 그제서야 슬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곤 전화를 끊으며 곧장 실종 신고를 했고 남편과 요양병원으로 쫓아갔습니다. 아빠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이 할아버지 여기 왔었냐고, 여기 앞에서 잃어버렸다며 사람들에게 묻자 병원에선 그런 사람 본 적도 없고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곤 저는 그럼 도대체 어디 갔냐며 땅바닥을 치며 원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사진과 연락처를 병원 데스크에 전달을 해놓고 집으로 힘없이 돌아왔고요. 하루 종일 얼이 빠져있는 상태로 돌아다니다 보니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아마 병원에선 제가 정신이 반쯤 나간 미친년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때 남편 차에서 내리면서 제 신발이 한짝 벗겨진 것도 모르고 미친 듯이 병원으로 울면서 뛰어들어갔거든요. 남편이 다그치며 여보, 일단 뭐라도 좀 먹고 기운 차리고 다시 생각해보자 하길래 남편이 부엌으로 갔는데 갑자기 이게 뭐냐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동생 집에 갖다 주려고 만든 반찬이 바닥에 다 엎질러지고 난리도 아니었고요. 보나마나 시어머님 작품이었어요. 그걸 보고 있자니 제가 지금 처한 현실에 눈물이 또 왈칵 나는 거예요. 남편이 달래주는데도 그땐 밥이고 뭐고 다 귀찮아서 방 안에 들어가 누워버렸어요. 잠이라도 자면 좋을 텐데 잠이 올 리가 없었죠.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건지, 어디에 계신 건지 피가 바짝바짝 말라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경찰에서 전화가 오더니 병원 주차장 CCTV를 아무리 살펴봐도 차에서 내리거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병원이 확실하냐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자 동생은 거기가 맞는데 왜 자꾸 물어보냐면서 CCTV에 안 잡히는 걸 왜 자기한테 자꾸 물어보냐고 이 말만 되풀이하는 겁니다. 알겠다고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끊었고요. 저는 너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점점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3일 밤낮을 경찰서를 오며 가며 경찰 전화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경찰이 아빠를 찾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단걸음에 경찰서로 뛰어갔어요. 경찰서에 도착하고 아빠를 본 순간 안도감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고요. 어디 계셨냐고, 얼마나 찾았는 줄 아냐고 제가 연거푸 아빠에게 묻자 옆에 웬 아저씨가 그렇게 빨리 말하면 노인네가 알아듣겠어요? 안 그래도 몸도 시원치 않아 보이는구만. 그 아저씨는 아빠를 경찰서에 모시고 와준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아저씨가 하는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참 그놈의 노인네. 자식 농사를 그따구로 지으면 쓰나? 딸 맞는가? 아들이랑 왜 이렇게 다른겨? 내가 비록 노숙을 하는 입장이라도 이런 노인네들 공원에서 숱하게 봐왔지. 벤치에 앉아 혼자 소주 한 잔 거나하게 먹고 있는데 글쎄 어떤 차가 노인을 휙 하고 내려주고는 쌩 가버리는 거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지. 근데 이 노인네가 오도 가도 않고 그 자리에 한 5분간 가만히 서 있더라고. 그래서 저희 영감이 노망이 났나 궁금해져서 비틀거리면서 옆으로 가봤더니 꿈쩍을 않는 거요. 불러도 기척이 없어서 이상한 양반이다 하고 그땐 그냥 와버렸는데 그 다다음 날인가 내 잠자는 자리 옆에 웬 노인네가 이 엄동설 안에 담요도 하나 없이 쪼그려 앉아있더라고. 오늘도 하나 가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저 노인네더라고. 그래서 왜 이러고 있냐고 물었더니 대답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더라고. 그때 느낌이 딱 오더라고. 이런 걸 한두 번 보는 게 아니거든 내가. 그때 버리고 간 차가 자식놈이구나 싶었지.
그래서 아들 어딨냐 물으니 절레절레 하면서 모른냐. 아 딸도 있냐니까 또 절레절레. 그걸 보니 괜히 또 내 마음이 짠하더라고. 돌아가신 내 아버지 생각도 나고 말이여. 그래서 둘 다 그 거지꼴을 해갖고 해장국집을 데려갔더니 한 사나흘 굶었었나벼. 어찌나 잘 잡수시든지 내가 봐도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 그리고는 경찰서에 모시고 온 거고. 그 아저씨 말을 듣고 있자니 참 기가 차더라고요.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동생이 하도 예민하게 굴길래 의심은 하고 있었거든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참 괴로웠는데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그 아저씨에겐 연거푸 감사하다며 조만간 찾아뵙겠다는 말을 하고선 아빠를 집에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동생한테 바로 전화를 하려고 하니 남편이 말리는 거예요. 지금 전화하지 말고 증거 확보해서 제대로 갚아주자 여보. 그리곤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경찰서로 다시 가서 CCTV를 확인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동생 내외가 만약 아버지를 버리고 간 게 맞다면 고소하고 싶다고도 말했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 경찰에게 연락이 왔고 CCTV를 확인해보니 노숙자 아저씨가 말한 그대로더군요. 그 길로 경찰서 당장 쫓아가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무조건 처벌받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했고 사건의 원인이 돈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아빠 통장 잔고를 확인해보라고 하더군요. 동생 내에 아빠를 모시러 가기 전 남편이 정리한 아빠 돈이 안전한지 확인해보는 거였고요. 예상대로 아버지 통장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를 이용해 은행에 모시고 가 돈을 빼돌리고 아버지를 내다 버린 거였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너무 괘씸하고 분했습니다. 절대 용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일이 돈 문제까지 얽혀져 커지게 되자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편찮으신 아빠를 이용해 돈을 은닉한 동생 내외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주 후 집에 날아든 내용 증명과 소송장을 손에 쥐고선 동생 내외가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저한테 이게 뭐냐면서 오히려 큰 소리치고는 적반하장이더라고요. 끝까지 떳떳한 척하는 동생을 보니 눈이 안 뒤집힐 수가 없었어요. 너가 사람이야? 긴 말 안 할 거고 이제는 아빠 곁에 얼씬도 못하게 접근 금지 신청도 추가로 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둘이 감옥에서 실컷 썩어봐. 동생 내외는 끝까지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고 결국 경찰을 불러서까지 집으로 돌려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주 뒤에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참 제명이 많기도 하더라고요. 중유기죄, 증거은닉죄, 부당이득죄, 그 다음에 뭔 죄인지도 모를 정도로 까마득하더군요. 결국 동생 내외 둘 다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현재는 재판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고 싶은데 이 나라 법이 형편없다는 걸 새삼 겪고 나서 느낍니다. 뉴스에서 봤을 때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법이 약하다 생각했거든요. 어찌됐건 현재 저희 식구는 잘 살고 있어요. 치매 시어머니와 급성 뇌경색 아빠가 한 집에 있다는 게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째 혼자 계실 때보다 두 분 함께 계시니 더 즐거워 보이시네요. 두 분이서 그림도 같이 그리고 화투도 같이 치시면서 말이에요. 이번 일로 느낀 게 참 많아요. 어쨌든 이렇게 살다가 저도 사람인지라 버티기 힘든 상황이 오면 요양원으로 보내드리거나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하는 날이 올 건데 그게 괜히 동생과 똑같은 짓을 하는 것처럼 치부되는 게 아닐지 걱정도 되고요. 참 불편한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이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네요. 노숙자 아저씨는 언젠가부터 공원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전까진 왔다 갔다 보면서 인사도 하고 옥수수도 사다 드리고 했었거든요.